안녕하세요. 양정고 3학년 여러분. 네, 지금 집에서 다 잘 듣고 있죠? 듣고 있으려 믿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쌤이 사실 지금 여기 스튜디오 열쇠를 두고 와가지고 2번을 왔다 갔다 해서 좀 힘들어요. 힘들지만 힘차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과서 54쪽부터 할 거고요. 사실 약간 그 앞에 있는 1단원, 소단원은 그래도 약간 질병이고 약간 생명과학 얘기도 있고 했는데 약간 오늘 얘기는 갑자기 감자를 막 이럴 수도 있지만 말 그대로 우리 실생활에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거니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띠용 갑자기 감자가 나요. 우리 아마 교과서 55쪽 그림에도 있는 건데 사실 감자는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식품 중 하나죠. 사실 식단에도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흔하게 먹는 식품인데요. 보면은 열량은 아마 이거 감자 100g당 기준인데 80kcal로리로서 막 그렇게 높은 고열량 식품은 아니지만 뭐 당질, 섬유소, 나트륨, 칼륨, 지질, 단백질, 수분 물론 대부분이 이런 어디 갔지? 당질, 즉 탄수화물로 되어 있겠지만 이런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골고루 다양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겠죠. 그랬는데 이 감자라는 게 혹시 글씨 잘 보이나요? 감자는 영양분이 많고 그다음에 단위 면적당 생성되는 영양분과 열량이 많아요. 선생님이 PPT에 글씨체를 입혀놨는데 그 글씨체를 함께 져서 안 해서 글씨체가 풀려서 글씨가 좀 작아졌어요. 그 다음에 원산지가 남비 안데스 산맥인데 현재 페루 위치고요. 그 다음에 재배가 쉽고 이런 감자, 고구마 이런 애들 뭐라고 하냐면 구황작물이라고 하죠. 구황작물은 기근이 심할 때 약간 주식 대신에 인류의 그러니까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농작물들을 말하고요. 약간 비교적 홍수나 가뭄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고 땅이 그렇게 비옥하지 않아도 잘 자란다. 결국 진짜로 약간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주식으로 할 수 있는 그 작물이고요. 잉카 문명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주식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런데 감자 입마름병이라는 게 1840년대에 퍼지면서 이때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하는 계기가 되는 인류의 역사에서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작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교과서 54쪽, 55쪽에 감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과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식품은 짜잔 설탕입니다. 우리가 설탕은 알고 있겠지만 사탕수수가 원료가 되겠죠. 원래는 지중해 일대에서만 자랐는데 서인도 제도가 매우 이 사탕수수가 자라기 굉장한 적합한 기후가 되면서 아주 잘 자라고요. 이러한 설탕 즉 사탕수수는 감자의 4배, 밀의 10배에 해당하는 열량 달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질량 대비해서 훨씬 더 고열량 식품을 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물론 이걸로 인해서 음료 문화 발전도 발달을 하겠죠. 우리 홍차나 이런 차 같은 데 설탕을 타 마시면서 음료 문화도 발전을 하고 여기 이 사탕수수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플랜테이션 대규모 농장에서 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우리가는 아니죠. 그 당시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굉장히 아주 혹사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다 사탕수수 재배 농장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발효식품 얘기가 납니다. 발효식품은 미생물이 각 원자재에 있는 영양분들을 자체를 미안합니다. 오타네요. 발효시켜 만든 음식이고요.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여기 지금 그림에 뭔가요? 김치죠, 김치. 우리는 김치가 굉장히 알고 있는데 책에서 딱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pH 4.5, 그 다음에 젖산 농도가 0.6에서 0.7%일 때 가장 맛있대요. 그러니까 저 농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맛있는 김치를 오래 먹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이 젖산은 김치의 신맛을 강하게 하는 거고 저 젖산을 내는 젖산균, 유익한 박테리아는 우리 몸에 있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또한 나쁜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래서 김치를 먹으면 김치에 들어있는 젖산균, 유산균 같은 게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한다라고 하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섭취는 적정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 지금 57쪽 아래 보면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 아까 우리 김치가 pH 4.5일 때 가장 맛있다라고 했죠. 그럼 pH 4.5 요게를 유지하려면 어때요? 약간 온도가 낮을 때 잘 유지가 되고 또한 젖산 농도가 0.6에서 0.7 요 바운더리 있을 때가 가장 맛있다고 했는데 그게 오래 경과되려면 지금 온도가 낮을 때 그래서 우리 김치 상온에 보관하지 않고 당연히 냉장 보관 혹은 김치를 더 맛있게 보관하는 김치 냉장고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겠죠. 가장 맛있는 온도와 pH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교과서 넘겨보면 58쪽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김장을 담궈요. 그러면은 막 산소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 그 예전
약간 전통적으로 김장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장독대에서 땅 밑에다 묻어두죠. 그래서 산소화를 줄이고 그렇게 쭉 숙성을 하면 그때 유산균이라든지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이 이렇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산소를 좋아하는 잡균들이 죽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유익한 균이 있을 때 이제 꺼내서 먹는 게 바로 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발효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이 바로 빵입니다. 빵. 효모의 발견으로 빵을 부풀기 위해서 다양한 식감과 많은 빵들을 먹게 되는데요. 선생님도 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효모의 발견으로 빵을 부풀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르트도 소개되어 있는데 터키 유목민으로부터 유래되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교과서는 그 정도로만 나와 있고 치즈도 마찬가지로 발효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품들이 발효식품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품과 인류 역사에서 그런 과학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미쳤느냐. 여러분이 화학원에서 정말 중요하게 많이 다뤘던 하버 보슈가 암모니아 합성을 성공함으로써 어때요?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하게 되고 그래서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했다는 것은 진짜 화학원 혹은 통합과학에서도 정말 많이 다룬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합성 비료를 이용해서 뭐 옥수수 생산량이 6배 증가했다든지 이러한 대단한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59쪽에 보면은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많이 있죠. 사실 좋은 것도 많아요. 지금 우리 교과서에 보면 무르지 않는 토마토, 그 다음에 보존기간을 늘린 바나나, 그 다음에 해충 저항성 옥수수, 그 다음에 비타민 A가 포함된 쌀, 그 다음에 제초제 내성 있는 콩. 굉장히 이거 듣기만 하면 편리한데 아무래도 자연적이지 않고 우리가 인류적으로 뭔가를 조작을 했으니까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관한 논쟁이 아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식품을 내가 먹을 때 이 식품은 혹시 유전자 조작 식품이 아닌지 그렇다면 어떠한 이런 안전성을 거친 식품인지 꼭 확인하고 식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약간 인류와 역사 식품이기 때문에 약간 스무스하게 책을 보면서 그냥 약간 요거 좀 치사해도 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만 외워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쉽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교과서 60쪽입니다. 환경오염과 식생활인데 이제 생물농축이라는 게 나옵니다. 생물농축도 사실 통합과학에서 약간 나왔어요. 그 생물 피라미드 하면서 나왔는데 생물농축은 수은 등의 중금속이 생태계의 먹이사슬 위쪽에서 농축되는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금속이 저 밑에 우리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사실 인간은 거의 최상단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중금속 같은 거 중금속이 말 그대로 무거운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잘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돼 있는데 그걸 내가 1차가 2차가 잡아먹고 2차, 3차가 2차를 잡아먹으면서 상위로 갈수록 그 중금속이 축적되는 것을 우리가 생물 농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 농축을 일으키는 물질은 생물 체내에서 지방이나 단백질과 같은 물질과 결합을 해서 몸 안에서 잘 분해되지도 않고 배설되지도 않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내 몸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우리가 생물 농축을 잘 일으키고 대표적인 게 수은입니다. 수은. 이런 중금속이 되겠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생활과학이라는 교과서를 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과학? 싶은데 아마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진짜 우리 실생활에 있는 과학을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다양한 분야를 얕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근데 익숙치 않은 과목이라서 좀 당황스럽지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보세요. 갑자기 우리 국내 수산물에 이 메틸수은 수은이죠, 수은. 수은의 함량을 표시해 주는데 참다랑어 보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막 어떤 말도 있냐면 우리 참치캔은 가다랑어로 제조한대. 그래서 쌤이 그때 막 지난 시간에 선생님 참치캔 많이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가다랑어 찾아봤더니 되게 적더라고요. 물론 많이 먹어서 얼마나 쌓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거 어류의 총수의 최고 농도 보면 지금 요런 큰 다랑어 종류 있죠. 참치 종류. 여기서 굉장히 생물 농축이 많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따져가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생물 농축 이런 중금속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다? 바로 방사능 오염물질이죠. 그래서 방사능은 지금 여기 나오는데 후쿠시마 원전 우리가 한때 몇 년 전에 굉장히 핫했던 이슈였죠.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 근처가 폭발하면서 방사능이 유출되었다. 뭐 사람들이 방독면을 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일본 가면은 뭐 오염된다. 뭐 돌연변이가 된다.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그럼 이러한 방사능 음식물을 우리가 어떻게 방사능이 어떻게 음식물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인류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이라는 것 자체가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에게 스스로 붕괴하는 거예요. 그때 내놓는 자연 방사선이 있습니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인데 당연히 이러한 방사선이 어떤 허용치 이상이 되면 이상 증세, 우리 몸에서 이상 증세가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방사선 세기는 원래 베크렐이라는 단위를 해서 측정을 하지만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므로 인류 인체가 받는 방사선 영향은 우리가 시버트라는 단위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62쪽에 보면은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으로 나눠가지고 얼마나 미치는지 보는데, 근데 자연 방사선은 지금 이렇게 당연히 너무나도 태양이 강하거나 우리가 그냥 밖에 있어도 아주 일부 노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땅에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음식물, 우리가 만약에 참 다랑어를 되게 많이 먹었더라면 이런 음식물에서 섭취가 되기도 하고 우주에서도 오고 공기에서도 오고 비행기를 타도 온대요. 방사선 물질을 쓰니까. 그래서 자연에 있어도 우리가 일부 아주 소량은 그 방사선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공이 있죠. 뭐 암 치료를 한다든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뭐 요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약간 그 방사선 촬영할 때 일하시는 분들의 뭐 허용선량 이런 것도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약간 예민한 거는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야 인공 방사선이겠지만 걔네가 어떻게 주변에 생물이나 이렇게 자연에 농축이 되면 우리 인류한테도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방사능은 음식을 어떻게 음식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물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 방사성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물에서 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물에 있는 거 플랑크톤이 먹고 물고기가 먹고 우리가 그 물고기를 먹는다든지, 혹은 이게 가스로 우리가 방사성 물질을 배출을 했을 때 우리가 그 공기가 음식물에도 차곡차곡 쌓이고 내가 호흡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농작물에도 차곡차곡 쌓이고 걔를 먹는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되는데 결국 인간이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되게 농축돼 그렇게 쌓여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방사능 원소에 어떤 우리 몸에 이상 영향을 주는지 보면, 화학 같은 경우는 뭐 피부암, 그 다음에 폴로늄 같은 경우는 뭐 림프종, 그 다음에 루테늄 같은 경우는 신장암, 라디움 스티론튬은 뭐 백혈병을 유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칼륨이랑 세슘, 이거는 방사성 원소를 가진 칼륨과 세슘입니다. 그냥 칼륨 먹는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뭐 근육 조직에서 암이 걸리기도 하고, 사실 이런 세슘 같은 애들은 뭐 우리 나중에도 선생님이 약간 영상 보여주겠지만 굉장히 뭐 생식세포에 치명적이라서 인류한테 치명적인 건데, 뭐 이렇게 돌연변이나 유산에 그게 되기도 하고, 코발트는 간암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라돈, 우라늄, 플루토늄, 크립톤 같은 경우에는 폐암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에 방사능이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또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바다에 유입이 된다면 처음에는 식물 플랑크톤이나 해조류 같은 요런 그 생산자 혹은 1차 소비자 애들이 먹어요. 그래서 근데 먹는데 당연히 걔네가 2차 어디 가서 작은 물고기가 먹겠죠. 그 다음에 3차 더 큰 물고기 먹고 지금 4차 상어가 있는데 우리가 상어를 잡아먹진 않더라도 여기 있는 애들 다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한테 이러한 방사능 물질이 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방사능의 얘기를 갑자기 쭉 하다가 이제 뜬금없이 이번에는 항생제 얘기를 합니다. 항생제 얘기 64쪽.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지만 중금속도 우리 몸의 체내 축적이 음식으로 될 수가 있고요. 다른 환경이나 방사성 물질도 마찬가지고 항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1단원에서 했었죠. 슈퍼박테리아 한 거 기억나나요? 항상 내성을 가진 일부가 살아남으면 걔네가 번성하면 그 항생제에는 이제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내용을 했는데, 그래서 항생제는 그 1단에서 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세균을 죽이는 건데 일부가 살아남기 때문에 내가 남용을 해버리면 그 살아남는 일부들이 더 크게 번식을 해서 그 항생제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용과 남용은 굉장히 위험을 한데,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을 하면 일부 살아남는 애들 때문에 내성이 생기는 요런 박테리아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방목식 넓은 데서 풀어놔요. 그 다음에 좁은 데 바글바글 이렇게 공장식 축산해요. 공장식 축산을 하면은 아무래도 약간 사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세균이나 이런 번식 위험이 많겠죠. 비좁은 데 밀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공장식 축산을 하면은 약간 항생제 사용이 거의 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란 애들은 항생제를 많이 먹으니까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들이 더 잘 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좋은 건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뭐 이렇게 땅 문제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아마 특히 우리나라는 공장식 축산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감수성균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항생제에 맞으면 죽는 세균이고요. 내성균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생제를 계속 많이 먹여요. 그러면은 나머지 그냥 이 감수성균은 죽어버리는데 항생제를 만나면 일부 내성균이 생존을 하고 그럼 얘네가 이제 번식을 해버리면 걔네가 쭉 퍼지면서 이 항생제는 소용이 없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육류 톤나 항생제 사용량인데 지금 덴마크나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굉장히 높죠. 항생제 아주 많이 사용, 땅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생제 사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발달된 이 뭐라고 해야죠? 동물 키우는 거를 약간 이런 가축? 갑자기 다르게 그런 산업에 대한 기술의 제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65쪽에 5가지를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방사능이나 중금속 등에 오염된 음식물 피하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피하면 좋겠죠. 그다음 두 번째, 물은 철저히 끓여 마시기. 끓이면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죽습니다. 음식물 익혀서 먹기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음식물 취급 전, 영변 후 30초 이상 깨끗이 손 씻기. 사실 이게 코로나 터지기 만들어진 책이지만 우리는 지금은 꽤 많이 실생활에서 손 씻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신선하고 균형 잡힌 식품을 섭취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패스트푸드랑 슬로푸드의 예시로 지금 아마 이거 청국장인가요? 죽인가요? 선생님 잘 모르고 청국장 같긴 한데 이런 예시가 있는데 패스트푸드 먹으면 건강에는 뭐 불균형되고 농약도 많이 치고 아무래도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슬로푸드는 신선하고 영양가 풍부하고 안전하대요. 비교적. 약간 이렇게 집밥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지역은 지역 경제 침체하고 지역 음식 무사. 왜냐면 굉장히 체인점이니까. 사실 버거킹, 맥도날드, 롯데리아 너무 흔하죠. 그래서 근데 이런 슬로푸드는 지역 경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살려서 음식을 할 수 있다는 거고 환경이 수십이 대기업인데 이게 약간 대기업화된 공장식 식품이라서 그렇고요. 얘는 통용해서 되게 슬로푸드가 좋다. 슬로푸드를 많이 섭취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도 귀엽게 장 보는 순서가 있어요. 식품 쇼핑은 60분. 왜냐면 약간 박테리아 번식이나 음식이 상하는 걸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면 냉장이 필요 없는 음식 사고 그 다음에 채소 그거 사고 그 다음에 냉장이 필요한 거 사고 마지막에는 제일 잘 상하는 육류나 어패류를 사서 집에 가고 냉장고 넣고 집까지 30분이나 걸리면 아이스박스. 그러니까 음식물을 상하지 않게 쇼핑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늘도 하이퍼링크를 시도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영상인데 이 영상 자체는 약 18분짜리인데 지금 다 보여줄 수 없고 쌤이 일부만 보여주고 혹시 오프라인에 와서 시간이 된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방사능에 대해서 선생님도 몰랐던 부분을 잘 설명해놨더라고요. 그럼 영상 끝부분만 짧게 볼게요. 시간을 반감기라고 했습니다. 이건 알고 있는 얘기죠.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요즘 우리는 아주 작은 양의 방사선량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웃나라 일본의 원전 상어 때문이었습니다. 2011년 일이었네요. 쌤은 몇 년 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10년 전. 마트 살 때 그 원산지 같은 거 잘 보고요. 좀 깨름칙하거나 너무 먼 나라에서 온 거는 안 사게 되더라고요. 애들 먹는 것도 그거 신경 써야 되니까. 일본은 원산지 제품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냥 뉴스에서 방사선과 방사능이 유출되었다 하면은 그것에 대한 여러분은 아기 때라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그때 굉장히 핫했어요. 쌤도 이게 2011년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는데 일본 이거 사고 이후로 일본 국민들이 더 난리가 났었겠죠. 방사능 검출량 검사를 확인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중 방사능에 대한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식품 중 방사능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식품 중에 세슘과 요오드가 소량이라도 발견되면 심층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식품 중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 외에도 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유출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유출되는 알파, 베타, 감마 핵종들 중에서는 휘발성이 커서 식품에 실제적으로 오염을 주는 물질들은 적거든요. 그래서 그 식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 요오드와 그 세슘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알파 핵종인 그 플루토늄이나 베타 핵종인 스트론튬도 그 우려를 하고 계시지만 이 두 가지 물질인 경우에는 그 굉장히 식품에 오염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 같은 물질들은 그 전처리 시험할 때 전처리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식품에 실제적으로 오염되는 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처리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식품을 검사해서 빨리 안전한 식품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기간이 이렇게 긴 거를 그 지표 성분으로 잡아서는 국민들한테 신속하게 그 식품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그 대표적인 요오드와 세슘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 그래서 저게 굉장히 긴 영상인데, 뭐, 방사능이 우리가 어떻게 인류한테 유입이 되는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대로 자연 방사성과 인공 방사성을 나누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게 좋은 영상인데, 저 끝에 이제 저 연구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실 이 방사능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낯설고, 물론 위험하고 인류한테 치명적이지만, 약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무작정, 일본 음식 먹으면 방사능 오염될 것 같고, 후쿠시마에 있는 거 있으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 방사능 저 물질이 꽤 휘발성이 크기 때문에 식품에 이렇게 쌓이는 게 그렇게 막 이렇게 공포심을 가질 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준을 약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낮춰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방사능식 상관없나요? 다 먹어도 되나? 이건 아니고, 이제 진실과 오해,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유입되는지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무작정 이거 안 돼, 이거 싫어, 이거 뭐야, 막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두려움을 하면 해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약간 항상 이런 뭔가 재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게 어떤 건지 항상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중금속이라든지 항생제, 방사능 물질 이게 인류한테 굉장히 안 좋으니까 내가 먹는 식품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만 무작정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건강 얘기를 약간 이 시국에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잘 지내고 있겠지만은 조금만 더 몸과 마음을 다잡고 해서 빨리 다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